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뚜렷한 쇄신 방안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이 소식으로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임기 초 지지율이 저조합니다. 국정 동력이 매우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동안 쇄신을 요구하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지율 하락과 인사 문제에는 원론적인 답변뿐이었습니다. 여권 내부 갈등에 대해서도 즉답을 피했습니다. 상당 시간을 자화자찬에 할애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김태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직접 언급은 피했습니다. 세 가지로 말씀드리기는 제가 어려울 것 같고요.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민심을 겸허하게 받드는 게 중요하다며 원론적인 차원의 답변으로 대신했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된 문제들에 대해서 국민의 관점에서 세밀하게 꼼꼼하게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본인 리스크가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지목됐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없었던 겁니다. 인사 문제가 왜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평가받는지도 물어봤지만 역시 즉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인적 쇄신 요구에 대해서 국민과 민생이 우선이라며 일단은 시간을 두고 대통령실부터 점검을 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치적인 국면 전환이라든가 이런 지지율 반등이라고 하는 그런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계속되는 여권 내 갈등에 대해서도 질문이 나왔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이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가 공개된 이후 이준석 전 대표가 연일 대통령을 향해 직접 공세를 펼치는 중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 전 대표를 직접 지칭하지 않으면서 즉답을 피했습니다. 다른 정치인들의 정치적 발언에 대해서 어떠한 논평이나 제 입장을 표시해 본 적이 없다는 점을 좀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른바 내부 총질 문자의 당사자인 윤 대통령 역시 당내 갈등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에둘러 물은 건데 질문 취지에 다소 빗나간 답변이었다는 평가입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기자회견은 54분간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질의응답이 아닌 대통령의 일방적인 발언만 20분이었습니다. 이 20분 중엔 전임 정부와 비교하며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설명하는 대목들도 있었습니다. 최수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만 20분을 할애했습니다. 국민부터 강조하며 시작했습니다. 시작도 국민, 방향도 국민, 목표도 국민이라고 하는 것을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모두 발언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는 국민 20번, 경제 18번, 산업 15번입니다. 그만큼 국민들에게 100일의 국정 성과를 설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를 드러내며 성과를 부각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소득주도 성장부터 소주성과 같은 잘못된 경제 정책을 폐기했습니다. 경제 기조를 철저하게 민간 중심, 시장 중심, 탈원전 정책 폐기, 일방적이고 이념에 기반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함으로써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의 원전 산업을 다시 살려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북한 어민 강제 북송의 진상규명도 강조했습니다. 모두 전임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운 사안들입니다. 윤 대통령은 대선 기간은 물론 취임 이후에도 전임 정부와의 차별점을 강조하곤 했습니다. 전 정권에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담대한 구상을 강조하며 전임 정부와 달라진 대북 기조를 부각했습니다. 정치, 경제, 군사 지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담대한 구상을 제안하였습니다. 미북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한 외교적 지원. 취임 100일째,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30% 안팎에 머물고 있습니다. 취임 초반으로는 역대 대통령 중 두 번째로 낮은 지지율입니다. 모두 발언에서 전임 정부와의 차별점까지 앞세우며 성과를 강조했지만
싸늘해진 여론에 대한 사과나 반성의 메시지는 안 보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네, 성과를 부각하는 과정에서 아전 인수를 했다는 논란도 벌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집값과 전셋값을 안정시켰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정부가 출범하기 석 달 전부터 집값과 전셋값은 내려갔습니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이 주요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오원석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논란이 커진 건 윤석열 대통령이 모두 발언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현 정부의 성과로 꼽으면서입니다. 아울러 폭등한 집값과 전셋값을 안정시켰습니다. 국민들의 주거 불안이 없도록 수요 공급을 왜곡시키는 각종 규제를 합리화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복지 강화에 노력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건 5월인데 집값과 전셋값은 그로부터 석 달 전인 2월부터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정부 공식 부동산 통계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의 자료입니다. 전국 아파트값은 2월 이후 꺾여서 점점 하락폭이 커졌습니다. 전셋값 흐름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집값이 떨어진 가장 큰 원인은 미국과 우리나라가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대출금리가 뛰었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이자 부담 때문에 대출받아 집을 사려는 사람이 확 줄었기 때문입니다. 실제 지난해 여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뒤 11월부터 집값 상승폭이 둔화됐고 미국까지 올린 올해 3월부터는 하락폭이 커졌습니다. 집값을 안정시키는 또 다른 요인은 대규모 공급인데 현 정부 공급 대책은 어제 처음 나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집값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정부가 집값 상승 원인이 공급 부족이라고 그랬잖아요. 대규모 공급을 할 계획만 얘기했지 구체적인 방안이나 한 채도 공급된 게 없는데 집값이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정책으로 인한 효과라고 보기 어렵고. 더구나 지금까지 정부가 내놓은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완화, 무주택자 대출 확대 등 정책은 오히려 집값을 올릴 수 있는 요인이지 내릴 수 있는 요인은 아니란 평가입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바로 대통령실로 가보겠습니다. 강희영 기자가 연결돼 있습니다. 전체 기자회견 시간에 비해서 질의응답 시간이 부족했던 거 아닙니까? 네, 예정된 기자회견 시간이 40분으로 짧았는데요. 대통령 모두 발언이 20분이었던 만큼 당초 계획보다 14분 더 늘려서 진행했더라도 이 질의응답 시간은 30분 정도에 그쳤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1시간 정도 진행을 했는데요. 당시 모두 발언은 6분 정도였고 나머지 50분가량이 질의응답 시간이었습니다.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 첫 신년 기자회견도 총 80분 중에 60분이 질의응답 시간이었습니다. 네, 기자들 입장에선 물어볼 게 참 많았을 텐데 질문 시간이 부족했고 그래서 답변을 충분히 듣지 못했겠군요. 네, 오늘 기자 12명이 질문을 했는데요. 이 국정 전반에 대한 폭넓은 질의를 하기엔 부족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대통령실은 이 시간 제약을 의식한 듯 질문을 되도록 짧게 해달라고 공지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답변에 따른 추가 질문이 없다 보니까 그동안 해왔던 이 출근길 약식 회견, 도어 스태핑과 크게 차이가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지적도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그동안 추진해온 정책의 성과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죠. 네, 어제 보도한 저희 JTBC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취임 이후 기억에 남는 정책이 없다라는 답변이 17.7%에 달했습니다. 이 기억에 남는 정책이 뭐냐고 물었는데 기억나지 않는다는 답변이 두 번째로 많았던 건데요. 이 정책 성과를 강조한 윤 대통령의 발언과 또 여론 사이의 괴리가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출근길 약식 회견에서 대통령의 답변에 태도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어땠습니까? 네, 윤 대통령은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또 분골쇄신에 나가겠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여러 차례 몸을 낮췄는데요. 다소 이 독선적으로 비춰졌던 과거 태도와는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자, 오늘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해서 지지율 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인사 논란이 꼽히고 있었는데요. 윤 대통령은 국면 전환이나 또 지지율 반등을 위한 정치적 목적을 갖고 인적 쇄신을 하지는 않는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 다시 다 되짚어보겠다,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실 있게 조용한 쇄신에 성공을 할지, 반대로 기존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금의 상황이 더 길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뒤에 지난 석 달간 온라인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를 확인해 봤습니다. 민심과 여론의 흐름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죠. 강희영 기자가 계속해서 빅데이터를 분석하겠습니다. 윤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트위터, 블로그, 뉴스 등 온라인에 올라온 윤 대통령 관련 게시물 275만여 건을 전수 분석해봤습니다. 먼저 그동안 윤 대통령과 함께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부터 볼까요? 대통령이란 단어가 물론 가장 많았고요. 이어서 정부, 이재명, 국민 순이었습니다. 자, 이번엔 인물에만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1위는 지난 대선에서 경쟁했던 민주당 이재명 의원으로 윤 대통령과 28만여 회 함께 언급이 됐습니다. 이어서 2위 문재인 전 대통령, 3위는 부인 김건희 여사였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경우 6월 넷째 주엔 언급량 1위에 올랐는데요. 이 시기엔 김 여사가 전직 대통령 영부인들을 예방하면서 대외 활동을 늘렸고요. 그 과정에서 봉하마을의 지인을 동행했다는 논란도 있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그동안 꾸준히 언급이 됐는데요. 국회 인사청문회가 있던 5월 둘째 주 언급량이 2위까지 올랐습니다. 또 권성동 원내대표는 텔레그램 공개 파동이 있었던 7월 넷째 주에 급상승했습니다. 이어서 지난 석 달간 윤 대통령과 함께 사용된 긍정, 부정 단어를 분석해봤습니다. 1위부터 15위까지 이렇게 15개의 단어를 꼽아봤는데요. 1위는 논란, 4만여 회 언급됐고요. 이어서 비판 2위였습니다. 해당 단어들은 대통령실 내부의 측근 인사, 또 검찰 출신 편중 인사, 법사의 이권 개입 의혹, 이런 여러 논란이 나올 때마다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총 15개의 단어 가운데 부정 단어가 11개로 대부분이었는데요. 긍정 3개, 중립적 표현으로는 달다 1개 있었습니다. 이런 긍정, 부정 표현들을 비율로 따진 긍정, 부정 지수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석 달 평균 긍정 지수는 22.9%, 부정 지수는 73.3%인데요. 20%대를 기록했던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과 비슷하기도 합니다. 긍정 지수가 가장 많이 증가했던 시점은 5월 넷째 주에서 6월 첫째 주 사이입니다. 20%포인트나 상승했는데요. 6일 지방선거를 전후로 표심이 결집했던 시기에다가 한미 정상회담이 무사히 마무리됐고 또 칸 영화제 수상 등 큰 이벤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주 만에 분위기는 급반전됐는데요. 6월 둘째 주 들어서 긍정지수가 21%포인트 하락하고 또 부정지수는 22%포인트 늘었습니다. 이 시기엔 검찰 출신 편중 인사 논란이 불붙었었고요. 장관 후보자들의 자질 논란도 있었습니다. JTBC 강희연입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의 기일은 공교롭게도 대통령 취임 100일에 잡혔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도 법정에 나왔습니다. 비대위 체제는 절차 위반이고 정당 민주주의에 위배된다고 이 전 대표 측은 주장했습니다. 반면 당 쪽에선 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조만간 법원의 결론이 나오는데 어느 쪽이든 파장이 예상됩니다. 하혜빈 기자입니다. 비대위 가처분 신문이 열린 오늘 이준석 전 대표는 법원에 직접 출석했습니다. 참모 뒤에 숨는 정치는 안 된다면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어떻게 봤느냐는 질문은 보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제가 좀 당내 민주주의에 대한 그런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 대통령께서 사실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제대로 챙기지는 못했습니다. 불경스럽게도. 1시간 동안 이어진 신문이 끝나고는 책임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사실 책임이 있는 정당 관계자로서 이런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드리는 상황을 만든 것 자체 굉장히 자책하고 그리고 그에 못지않게 이 일을 시작한 사람들도 그 책임을 통감했으면 좋겠다. 이 전 대표는 비대위 체제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미 물러나겠다고 선언한 최고위원들이 참여한 게 절차 위반이란 겁니다. 또 전화 자동응답, ARS 표결 방식과 비대위원장 선임 절차 역시 위법했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비대위 의결 절차에 문제가 없고
ARS 표결 역시 정당하다고 반박합니다. 하지만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준다면 윤석열 대통령과 이른바 윤핵관 의원들 역시 정치적인 타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위법한 방식으로 이 전 대표를 몰아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기 때문입니다. 당내에선 이 경우 법원이 지적한 절차를 수정해 다시 비대위를 출범시키는 쪽에 무게를 싣고 있지만 절차가 미비하다면 그 절차를 다시 갖추면 되는 것이고 이 전 대표 측이 반발할 경우 또 다른 내용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측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이 전 대표는 정치 행보에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비대위에 힘이 실려 전당대회가 열리고 새 당대표를 뽑는다면 복귀할 수 있는 길도 사실상 사라지게 됩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정광훈 씨가 담임 목사로 있는 사랑제일교회는 재개발을 추진하는 장위 19역의 한 복판에 있습니다. 최근 재개발 조합으로부터 보상금 500억 원을 받기로 합의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이 사랑제일교회가 건물을 비워줘야 한다고 판단했는데 오히려 조합이 거액을 주고 사과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이선화 기자가 입수한 합의서로 살펴보겠습니다. 6차례 강제 집행을 소화기와 새총으로 막아선 사랑제일교회. 장위 19역 재개발구역에 있는 사랑제일교회는 보상금 문제로 지난 2년여간 조합과 갈등을 빚으며 송사를 벌여왔습니다. 조합 측은 서울시 평가 금액인 약 82억을 보상하려고 했지만 교회 측은 6배가 넘는 563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1, 2, 3심에서 모두 조합이 승소했는데도 사랑제일교회는 이를 무시하며 버텼고 결국 포기한 조합은 최근 교회 측에 보상금 500억 원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내가 뭐라 그랬어요? 처음부터 내가 500억 내라 그랬거든. 그랬더니 정강훈이가 무슨 알바기를 한다. 취재진이 입수한 양측의 합의서 초안에는 교회 건물을 비우는 즉시 조합이 300억 원을 먼저 지급하고 보상금과 별도로 교회를 지을 땅도 제공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습니다. 사무엘처럼 말이야. 하나님의 종이 말하면 하나님은 다 들어주셔야 돼요. 아멘. 법정에서 진 교회 측은 오히려 조합에 사과도 요구했습니다. 교회에 누를 끼치고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는 조합의 입장을 국민에게 알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명예가 너무 실추가 돼 있어요. 공식 사과해라. 사과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조정동에 광고를 내주라. 이번 합의로 조합원들은 1인당 1억 원 가까운 부담을 더 지게 됐습니다. 재판에 이기고도 500억 원을 주고 사과까지 해야 하는 상황에 조합원들 반응은 엇갈립니다. 100만 원, 200만 원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피눈물을 흘리면서 이사를 며칠만이라도 몇 주만이라도 살집 좀 알아볼 기간 좀 달라고 그렇게 했던 분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에요? 조합은 다음 달 총회를 열고 조합원들의 뜻을 묻기로 했습니다. JTBC 이선아입니다. 정광훈 씨는 500억 원의 보상금으로 합의를 본 이틀 만에 교회의 주요 외부 사업을 전도사인 아들에게 물려줬습니다. 기독교 내부에서 꼼수 세습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교회 측은 교인들이 원한 일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어서 정재우 기자입니다. 재개발 보상금 500억 원에 합의하고 이틀 만에 열린 전체 예배. 전광훈 목사는 교인들 앞에서 아들의 이름을 여러 차례 꺼냈습니다. 이 모든 사항을 정광훈 목사와 독생자 전도사에게 믿을 놈은요 나의 독생자 밖에 없어. 그러면서 교회가 하는 외부 사업에 대해 모든 권한을 달라고도 했습니다. 교회 바깥에 세우는 모든 이 선교 재단, 전체 재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광훈 목사와 전도사에게 총괄 위임해 주시기로. 사실상 세습을 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예배가 끝난 뒤엔 재단 위임을 안건으로 한 공동의회가 열렸고 전체 교인들이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비밀 투표 같은 절차도 없이 안건은 1분도 안 돼 통과됐습니다. 결의를 하시면 두 손 들고 하면 이야 참 청량이 충만해. 기독교계 내부에선 교회 세습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자식에게 물려주면서 세습이 안 되라는 이야기는 논리적으로 아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종교 지도자로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전 목사는 설교를 통해 자신을 흔들기 위한 비판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벌써 그 말을 못 받아들여가지고 목사님도 결국 세습안에 이거 사탄이가 들어가는 거야. 북한의 통전부가 정찰 총국이 개발한 한국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만든 용어라고. 사랑제일교회 측은 재단 위임은 교인 다수가 원하는 일이었고 담임 목사직을 물려주는 것도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JTBC 정재우입니다. 네, 이 사안을 취재한 이선화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법원의 판결까지 있잖아요. 조합이 교회 측에 157억 원을 주라는 내용인데 그런데 왜 합의 내용에는 3배가 넘는 500억 원까지 합의금이 올라간 겁니까? 네, 법원의 판단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교회가 힘으로 버티는 데에는 사실상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 이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다시피 교회 측은 6차례 강제 집행에 온몸으로 맞서면서 버텼습니다. 이 때문에 조합은 지금 이 상황을 비용을 내고 세월을 당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매달 13억 원 정도의 대출 이자를 갚고 있는데 교회가 버티면 버틸수록 이자 부담은 늘어나고 결국 이 부담은 고스란히 조합원들이 떠안게 되는 겁니다. 예. 이 점을 교회 측에서도 잘 알고 있고요. 이 정광훈 목사의 발언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여기서 3년 동안 집회하면 우리는 1,000억도 돈 더 생긴다. 자, 그러면은 아예 교회를 빼고 재개발을 진행할 수는 없는 겁니까? 네, 물론 그런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교회가 재개발 구역 한가운데 위치해 있어서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 앞서 조합이 진행한 타당성 조사에 따르면 교회를 빼고 재개발을 할 경우 이 아무리 적게 잡아도 910억 원 정도의 손해를 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00억 원을 지급하더라도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교회랑 합의를 하는 게 나을 거라는 판단입니다. 네, 합의금 500억 원 아직 확정이 된 건 아니죠? 네, 맞습니다. 일단 대의원 총회에서는 통과가 됐지만 이 합의서가 효력을 발생하려면 이 조합원 총회에서도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하루빨리 삽을 떠야 한다. 여기에는 대부분의 조합원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들어서 공사비랑 인건비가 급격하게 올랐고 또 둔촌주공 같은 파행 사례가 이어지면서 이 조합원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금액이 너무 큰데다가 이 교회가 버티면 어쩔 수 없다라는 나쁜 선례를 남길 거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반대 의견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500억 원을 합의한 이틀 뒤에 아들에게 교회 재단을 위임을 하는 것, 이건 꼼수라고 봐야겠죠? 네, 기독교 내부에서도 이 부분이 사실상 세습이라는 점, 그리고 이 세습이 시기가 조합과의 합의 직후라는 점을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교회 측은 돈이랑은 전혀 관련이 없고 이 정광훈 목사가 하는 애국 운동을 물려받을 적임자가 아들밖에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선화 기자 잘 들었습니다. 박정희 정권 당시 한일 협정을 맺을 때 우리 정부가 일본의 극우 세력과 뒷거래를 했다는 주장이 있어 왔습니다. 저희 탐사보도팀은 그 무렵의 사진 자료들을 입수했는데요. 우리 권력자들과 일본 우익 인사들의 관계가 어땠는지, 결국 당시에 맺은 협정이 대등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건지 가늠해 볼 수 있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오승열 PD입니다. 고풍스런 병풍 앞으로 고급 술안주가 한상 가득합니다. 남성들의 옆자리마다 한복을 입은 여성들이 시중을 들고 있습니다. 1960년대 고급 요정에서 찍힌 사진들입니다. 한 남성이 술을 권하듯 잔을 내밀자 다른 남성이 공손하게 응합니다. 고개를 숙이며 술잔을 받는 남성. 당시 박정희 정권의 2인자 김종필 씨입니다. 다른 사진에선 박정희의 경호실장 박종규 씨도 보입니다. 이들이 잔을 건네는 인물은 A급 전범 출신으로 일본 극우의 거물로 활동한 고다마 요시오. 긴자의 호랑이란 별명을 가진 야쿠자 두목 마치이 히사유키였습니다. 이 둘은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협상을 이면에서 조율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들인데 한국 고위층과의 관계가 사진으로 확인된 건 처음입니다. 이 사진들은 일본에 거주하던 사료 수집가가 일본 현지에서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그 뒤 사진 후면에 그 김형욱이라는 알파벳 영문자가 찍혀 있는 걸 보면 김형욱이 고다마 요시오에게 나중에 일본으로 돌아가고 난 다음에 보내준 걸로 보여요. 김종필, 박종규, 김형욱, 당대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일본 극우 세력과 야쿠자 두목을 접대한 사실도 처음 확인됐습니다. 한국의 요정에서 한국의 여성을 앉히고 접대하는 모습은 식민지 지배를 당하던 때를 떠올리게 합니다. 어느 순간에 말로만 전해져 왔던 한일 국교 정상화 당시 실제 그 일본 우익과 한국 권력 실세들 간의 연계 관계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다라는 것을 보고 금방 알 수 있었죠. 권총을 차고 당당한 자세를 취한 군인의 독사진. 국사 고다마 요시오 선생이란 문구 아래에 경호실장 박종규의 서명과 날짜가 쓰여 있습니다. 박종규가 고다마 요시오에게 선물한 사진으로 보입니다. 일본 우익 인사들이 스스로를 높여 부르던 말 국사. 한국의 권력자들이 이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짐작할 만한 표현입니다. 이 국사라는 말은 일본 우익이 아주 좋아하는 그 말이에요. 이 사진을 보낼 때 사인을 해서 국사라는 말을 쓴 것 자체가 일본 우익적인 사고방식을 사진을 보내는 박종규나 사진을 받는 그 고다마나 다 같이 갖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사진이 촬영된 시기는 1966년. 고다마가 국군의 날 행사에 초청되어 한국을 방문한 때로 추정됩니다. 한일 협정을 맺고 국교 정상화가 이뤄진 다음 해입니다. 굴욕적인 한일 협정 이면에 정권 실세들의 뒷거리가 있었다는 주장이 사실로 확인되는 이 사진들은 당시 중앙정보부가 촬영해 일본으로 넘어갔다가 이번에 발견됐습니다. JTBC 오승열입니다. 지난주에 폭우로 피해를 입었던 곳들에서는 복구 작업이 한창입니다. 물난리에 이미 지친 주민들은 이번엔 진흙탕 속에서 무더위 그리고 악취와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가혁 기자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주민센터 직원들이 반지하 침수 주민에게 선풍기를 나눠줍니다. 더위 피하는 용도가 아닙니다. 아직도 젖어있는 집 안을 그나마 말리는 용도입니다. 벽도 안 말르고 그랬으니까 아직 틀어놔야 돼요, 계속. 이거 하나라도 도움되고 좋죠. 감사합니다. 도움을 주셔서. 30도가 넘는 무더위, 하수구 폐수와 쓰레기가 뒤엉켜내는 악취를 이겨내는 건 자원봉사자들의 미소입니다. 네, 바로 앞이 안양천입니다. 폭우로 안양천 물이 넘치면서 바로 앞에 자동차 공구 전문점을 덮쳤습니다. 이렇게 쓰지 못하게 된 이 제품들을 세척하는 일을 자원봉사자들이 돕고 있습니다. 이 지하로 내려가면 260제곱미터, 그러니까 한 80평이 넘는 자동차용품 창고가 있습니다. 이곳은 그야말로 천장까지 모두 물이 가득 찼던 곳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인근 부대에서 나온 국군 장병들의 도움으로 상황이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지만 보시는 것처럼 아직 해결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가 악취가 나고 좀 힘든 것도 맞지만 그래도 3주 전역이 남은 시점에서 저는 주민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아마 여기 같이 나온 인원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이들의 손길이 아니었다면 다 포기했을 수 있었습니다. 양수기 4대를 갖고 14시간 이상을 물을 빼야지만 여기가 그나마 내려올 수가 있었어요. 물품값만 10억이 넘습니다. 땅보다 아래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물폭탄이란 말은 비유가 아니라 실제였습니다. 이 문이 다 찌그러지고 이 문 좀 보세요. 이게 왜 이렇게 이 물이 갑자기 딱 치고 들어왔으니까. 키보다 높은 곳까지 물이 찼던 흔적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거 붙잡고 나 좀 살려달라고 진짜 그러고 나갔어요. 나 좀 살려달라고. 주민센터에 마련된 천막에서 생활한 지도 일주일째. 동사무소 캠프 생활은 언제까지 하실 걸로 예상을 하세요? 여기가 뭐 완전히 끝나요. 예상을 못하는. 예상할 수가 없어요. 이들은 다시 오늘 밤도 가로 세로 2m짜리 천막에서 보내야 합니다. JTBC 이가혁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충주호의 모습입니다. 다리 아래로 보이는 건 섬이 아니라 빗물에 떠밀려 내려온 4,500톤가량의 쓰레기입니다. 정영재 기자가 가봤습니다. 올해도 섬도 아닙니다. 다리 아래 가득한 건 둥둥 떠있는 쓰레기입니다. 드럼통과 통째로 뽑힌 나무, 중부지방에 쏟아진 폭우에 떠밀려 온 겁니다. 중장비로 건지고 또 건져도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모터에 쓰레기가 걸려 배가 지나가기도 어렵습니다. 이 배를 타고 호수에 흩어진 쓰레기들을 그물로 끌어 모읍니다. 그렇게 한 대에 모은 쓰레기가 이만큼인데요. 누가 봐도 호수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쓰레기 대부분이 나뭇가지지만
이런 페트병 같은 생활 쓰레기들도 많습니다. 이곳 충주호는 수도권의 식수원입니다. 빨리 건지지 않으면 수질이 오염될 우려도 있습니다. 부유물을 빨리 안 건지면은 이게 가라앉는다고. 가라앉으면은 또 다음 장마 때 또 물이 뒤집힐 때 그때 또 건져야 되니까 그동안에 썩잖아 뭐.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충북과 강원 등 폭우가 쏟아졌던 14개 시군에서 떠내려온 겁니다. 그러면서 모인 양만 4,500톤가량입니다. 덤프트럭 180대에 실을 수 있는 양입니다. 5일 동안 꾹꾹 둘러싸은 쓰레기는 산을 이뤘습니다. 종류별로 분리해 버리는 것도 일입니다. 충북과 대전의 식수원인 대청호에도 쓰레기가 떠밀려왔습니다. 충주호보다 양은 적지만 녹조까지 생겼습니다. 두 호수의 쓰레기를 걷어내는데 2주 넘게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강원도에는 밤사이에 또 비가 많이 와서 하천이 넘치고 주민들이 고립되는 등 피해가 컸습니다. 반경 2km 안에만 비가 퍼붓는 전형적인 국지성 집중호우였습니다. 조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집 앞마당에 급류가 흐릅니다. 거센 물살 속에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노인이 기르던 반려견도 어깨에 둘러매고 겨우 빠져나왔습니다. 오늘 새벽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장덕리 마을에 큰 비가 내렸습니다. 떠내려온 나무와 쓰레기가 다리 아래 물길을 막아 개울이 넘쳤습니다. 물이 확 들어오길래 차를 빼야 되겠다 이랬는데 웬걸 차도 못 빼고 뭐 옷도 못 입고 지 사람하고 그냥 있다가요 얼른 위에. 마을은 쑥대밭이 됐습니다. 주택을 비롯한 건물 12동이 물에 잠겼습니다. 피해가 심한 집 안으로 들어와 봤습니다. 이렇게 온갖 살림살이들이 마당에 나와 있는데요. 제 옆으로 누워있는 장롱을 시작해서 이쪽에 뭐 식탁, 책상, 또 전자레인지와 TV, 심지어 이렇게 커다란 냉장고까지도 온통 진흙을 뒤집어 썼습니다. 이거 말리려고 꺼내놓은 줄 알았는데 물에 젖어서 쓸 수 없게 돼서 버려야 한다고 합니다. 자, 이쪽은 손님이나 가족들이 왔을 때 주로 사용하던 별채 건물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장판을 걷어놨는데 그 아래가 온통 뻘밭으로 변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화장실 세면대까지도 진흙 범벅인 모습입니다. 도로 수백 미터 구간이 잘려나갔습니다. 7가구 주민 12명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는 딱 이 마을에만 났습니다. 2002년도에 그 물난리 났었잖아요. 8월 말일에. 그거보다도 더 쏟아지는 것 같더라니까. 강릉시는 마을을 포함해 반경 2km 구역 안에 강한 비가 집중됐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마을에서 5km 떨어진 주문진 읍에 내린 비의 양은 20.5mm였습니다. 오늘 낮엔 양양에 시간당 86mm 집중호우가 쏟아져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언제 어디가 될지 모르는 게릴라성 호우 탓에 주민 불안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네, 제주도에도 어제부터 비가 많이 오면서 곳곳에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많게는 300mm 넘게 오기도 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현주 기자, 지금은 비가 그친 것 같네요. 네, 어젯밤부터 쏟아지는 비는 지금 잠시 소강 상태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이번 비로 피해를 입은 제주 아라일동 주택가입니다. 지금 제 등 뒤로 보시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출입 통제선이 쳐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나무들이 무너지고 담벼락 일부분이 떨어져 나간 건데요. 여기 보시면 갈라진 주차장 바닥 일대로 이 담벼락 잔해들이 흩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오후 3시 13분쯤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서 복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네, 또 다른 곳들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제주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서귀포시에서는 상가가 침수됐고 건입동 한 도로에서는 맨홀 뚜껑이 열리면서 도로가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비가 가장 많이 온 한라산의 경우 최대 300mm의 비가 내렸는데요. 오늘 저희 취재진이 한라산 관음사에 위치한 야영장에 가봤더니 평소에는 사람들이 가득 찬 곳이지만 통제가 되면서 텅 비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밤에는 어떨까요? 비 소식이 또 있습니까?
네, 오늘 오전부터 내리던 비는 굵어졌다 약해졌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만 호우특보가 모두 해제된 건 아닌데요. 오늘 오후 9시까지 비 소식이 있기 때문에 비 소식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주에서 박현주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북한이 오늘 새벽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에 따라 과감한 보상을 하겠다는 이른바 담대한 구상을 내놓은 지 이틀 만입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군 당국은 북한이 오늘 새벽 평안남도 온천에서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정보당국은 비행거리와 궤적 등 상세한 재원을 분석 중입니다. 이번 미사일 발사는 윤석열 정부 들어 4번째고 지난 6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지 2달 만입니다. 윤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담대한 구상을 제안한 지 이틀 만에 미사일을 쏜 겁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에 따라 과감한 보상을 하겠다고 제안했지만 북한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 미사일을 쐈습니다. 순항미사일 발사는 탄도미사일과 달리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은 아닙니다. 하지만 순항미사일은 높은 정밀도를 갖춰 우리에겐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가 한미 연합훈련과 사전연습에 대한 단발이 아니냐는 평가도 나옵니다. 군 관계자는 한미 군 당국이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철저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그룹의 지배력을 강화하려고 계열사를 부당하게 동원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박삼구 전 금호 아시아나그룹 회장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3,300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고 박 전 회장은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정종문 기자입니다. 박삼구 전 금호 아시아나그룹 회장은 그룹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총수 일가의 지분이 높은 금호 고속에 계열사 자금을 몰아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박 전 회장은 오늘 재판장에 들어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주나 직원분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직원들한테 미안하죠. 네, 심려를 끼쳐서. 박 전 회장은 사익 추구가 아니라 회사를 위한 일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계열사 자금을 총수 개인의 재산처럼 사용해 계열사에 수천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혔다며 개인 회사를 위해 계열사를 이용하는 것은 기업 건전성과 투명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계열사 자금 3,300억 원을 부당하게 지원받았다는 횡령 혐의는 유죄, 아시아나 항공이 가진 금호터미널 주식을 싼 값에 매각한 배임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그대로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전 회장은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박 전 회장의 지시를 받으며 일했던 임직원 3명도 법정 구속했고 금호산업 주식회사에도 벌금 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비 피해를 입은 마을은 온통 흙탕물 투성이가 됐는데 공공기관과 공사업체들은 서로 상대방 탓이라면서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미리 막을 수 있었던 피해를 입은 마을 주민들의 가슴만 더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밀착카메라 이혜원 기자가 따라가 봤습니다. 세차게 내리는 비에 차가 미끄러지고 엔진오일 가게에 쌓아둔 기름통이 쏟아지며 아수라장이 됩니다. 자동차 정비소에 세워둔 차량도 잠겼고 근처 편의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게를 뒤엎은 건 누런 흙탕물. 상인들은 한 공사 현장을 지목합니다. 아직 흙탕물이 그대로 있어서 저 공사 때문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처에선 2018년부터 도로를 6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 중입니다. 6월부턴 터파기 등을 해왔는데 물길을 제대로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이 흘러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고 공사를 했으면 괜찮았을 건데 다 역류를 한 거죠. 자정에 가까운 시간에 다시 현장으로 나와봤습니다. 원래는 이 시간에 비가 내린다는 예보가 있었는데 바람만 불고 비는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옆을 보시면 굴삭기가 한 대 보입니다. 혹시나 폭우가 쏟아져 또 흙탕물이 넘칠 걸 대비해 밤새 대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공사 발주처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시공사는 진짜 원인은 도로 반대편 소하천에 쌓인 제방이라고 주장합니다. 정상적으로 배수로를 통해 빗물이 흘렀다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제방이 무너져 빗물이 사방으로 퍼졌고 농경지를 지나 도로 반대편 마을까지 침수됐다는 겁니다.
얘는 하천이 좀 크고 비교적 얘는 좀 작습니다. 그래서 이게 큰 쪽에서 제방이 물이 터지니까 이 작은 곳에서 이 물을 다 수용을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미 6월부터 3차례 터져 직접 농어촌 공사에 민원까지 넣었다고 말합니다. 확보를 좀 해달라고 이제 요청을 했는데 와서 임시로 이제 한 개 톤마다 톤백 싸가지고 3번 다 말씀을. 예. 뚝은 당시 무너져 내린 모습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제 옆을 보시면 지금 흙이 허리 높이까지 쌓여 있는데요. 이 옹벽 사이사이로 흙이 쓸려 내려오면서 이런 경사면이 생겨버린 겁니다. 근처 상인들은 지자체와 농어촌 공사에 계속 민원을 넣었지만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3번째까지도 그냥 수수방관하고 있고 그러면 뭐 우리는 뭐 비 오지 말라고 무슨 제사 지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민원을 넣었는데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만 들었고 관할을 따지기 전에 물꼬를 잡아줘야 하면 이런 일이 없다고. 농어촌 공사는 이번 피해가 제방 때문이라 단정할 순 없다면서도 복구하겠다고 했습니다. 구조물을 안 쳐도 될 것 같아요. 콘크리트 구조물을 쳐야 우리 유지관리 사업비라든지 그런 걸 확보하든지. 하지만 보상까진 먼 길입니다. 보상비가 아니고 복구비다 보니까 피해액만큼의 이제 금액은 받지는 못하는 거죠. 이게 부적절하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보통 소송을 통해서 쏟아지는 비가 드러낸 건 흙바닥뿐만이 아닙니다. 큰 문제 없을 거라면 넘긴 순간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도 함께 드러났습니다. 침수에 갈증까지 더해진 현장에서 밀착 카메라 이혜원입니다. 뉴스 뒤의 숨은 이야기 백브리핑 시작합니다. 첫째 브리핑, 안티 아냐입니다. 어떤 대상에 대해 싫어하는 사람을 안티팬, 줄여서 안티라고 하죠. 보통 이 정도의 대화가 오가면 서로 안티인가 생각할 법한데요. 왕 중의 왕, 1인 지배 시대. 그걸 한동훈 장관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면 답니까? 아니라 하면 다예요? 아니, 이게 꼼수입니다. 이게 법치농단이에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외향은 법치를 띠고 있지만 실제는 반법치다 이 말입니다.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시겠지. 네, 이렇게 마치 한동훈 안티 같았던 박범계 의원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뭐 한동훈 장관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네. 제가 뭐 인사할 때 오히려 보직을 준 사람이에요, 저는. 그래서 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인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한직으로 밀려난 한 장관에게 그나마 직책을 맡겨준 게 바로 나라는 취지인데요. 물론 한 장관 생각은 다르지만요. 저는 4번 좌천당하고 그 4번엔 박 의원이 장관일 때 한 인사도 포함이 되죠. 그리고는 장관이 된 뒤엔 당시 자신을 포함한 검찰 인사를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과거에 의원님께서 장관이실 때 검찰총장을 완전히 패싱하시고 인사를 하신 것으로 택도 없는 말 하지 마십시오. 글쎄요, 이 인식차가 참 큰 전현직 법무부 장관. 이러니 싫어하는 사이 아니다, 안티가 아니라는 말 믿긴 쉽지 않네요. 다음 브리핑, 근육 자랑 금지입니다. 요즘 운동 열심히 해서 근육질 몸매로 사진 찍는 바디 프로필이 유행인데요. 이때 자주 사용하는 소품이 있다고 합니다. 남성미를 어필할 수 있는 컨텐츠 중에 하나가 군복인데 장교들이나 간부들도 많이 오고 대부분 이제 그런 거 상관없이 병사들도 많이 오고 자기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촬영을 하고 그런 의상을 입고 찍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사진 주로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껏 뽐내죠. 그런데 육군이 현역 장병들이 군복 입은 바디 프로필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걸 금지했습니다. 군기문란 지적이 나온다는 건데요. 군인은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군복을 단정하게 입도록 돼 있다며 위반 시 엄중하게 조치하라고 했습니다. 그나저나 이런 사진이야말로 심각한 군기문란 아닐까요? 숙소에서 소총을 손질하는 모습, 또 수로에 빠진 장갑차, 이런 걸 찍어 개인 소셜미디어에 올린 겁니다. 요즘 병사들도 일과 시간이 끝나면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고 점차 그 시간도 확대되고 있는데요. 국내 기밀을 뽐낼 것도 아니고 이 같은 부작용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백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아침 대구에서 화물차 한 대가 상가 건물을 들이받았습니다. 역시나 술을 마시고 운전한 거였고 운전자 말고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윤주열 기자입니다. 삼거리에서 화물차 한 대가 우회전을 하는데 방향이 기우뚱합니다. 크게 도는가 싶더니 곧바로 상가로 돌진합니다. 차가 부딪히는 충격에 냉장고와 선반들이 가게 안까지 밀고 들어옵니다. 오늘 오전 8시 52분쯤 대구 수성구에 있는 한 도로에서 14톤 화물차가 정육점을 들이받았습니다. 인도에 있는 경계석에 먼저 부딪힌 뒤 가게를 들이받고서야 멈췄습니다. 우회전한 차량인데 꺾지를 못하고 그들이 이제 갔다가 이제 건너편에 갔던데 빵거리죠. 가게 내부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차에서 떨어진 부품과 가게 집기들이 마구 뒤엉켜 있습니다. 가게 바로 옆엔 초등학교가 있는데 방학이라 큰 화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가게에도 사람이 없었습니다. 평소 9시에 문을 여는데 8분 전에 사고가 난 겁니다. 이렇게 큰 사고가 날 줄 몰랐어요. 지금도 막 심장이 떨려가지고 죽겠다. 다행히 출근 전이라서. 운전자는 다리와 가슴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경찰은 술을 마시고 부주의하게 운전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서울의 한 장애인 복지관에서 아동을 학대한 걸로 의심되는 정황이 드러나서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피해 아동은 2년 전 한 어린이집 교사가 아이들 밥에 모기 기피제를 넣었던 사건 당시에도 피해를 겪었던 아이입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아이 발을 잡아 거꾸로 들어 발로 툭툭 치기 시작합니다. 다른 날엔 책 모서리로 아이의 머리를 칩니다. 남성은 지난 4월부터 서울 금천구의 한 복지관에서 언어치료사로 근무하는 A씨입니다. A씨는 언어 발달 장애를 겪고 있는 초등학생 B군의 머리를 필기구로 툭툭 치는가 하면 목덜미를 잡아 누르기도 했습니다. 학부모 면담 중에도 비슷한 행동이 이어집니다. B군의 머리를 밀고 들고 있던 실로폰을 가져다 놓으라고 합니다. B군은 갑자기 두 손을 모아 빌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을 본 B군의 어머니가 전에도 그런 적이 있는지 아이에게 물어보며 이 같은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발로 차고 선생님이 자꾸 꼬집고 좀 머리를 때렸다는 행동을 표현을 하더라고요. 지난 CCTV를 모두 본 B군의 아버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B군은 이미 학대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B군은 지난 2020년 유치원에서 한 교사가 원생과 교사들의 점심에 모기 기피제를 넣었던 사건의 피해자였습니다. 1심 재판조차 끝나지 않았거든요. 그 상황에서 또 이런 일이 겪으니까 못 보겠더라고요. 좀 보면 화도 좀 막 불고 끓고 무기력해지고 아이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게 이런 거밖에 없구나. 그냥 가서 신고하고 구청에 전화하고. A씨는 머리를 때리는 행동은 잘못했다고 반성했지만 다른 행위들은 수업에 집중하게 통제하는 과정이었으며 놀아주는 과정에서 나온 과한 행동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집중하라고 하는 건데 통증이 가게 하긴 않았는데 그 행동은 저도 잘못했다고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놀이를 요하는 상황에서 제스처가 크게 놀아주기 때문에 좀 오해를 살 수 있었던 거. CCTV가 잘 보이는 위치에서 학대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복지관 측은 B군의 아버지가 항의하고서야 학대 피해 의심 정황이 확인됐다며 전수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학대가 일어나기 어려운 구조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 강력팀은 금천서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 중입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강한 비구름대는 대부분 우리나라를 빠져나갔지만 수도권과 중부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오고 있고 영동 지역과 동해안에는 새벽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에 구름이 많겠고 오후엔 경기 동부와 중부 내륙 지역에 5에서 40mm 정도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30도, 대전과 대구 31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할 거란 예보입니다. 정말 궁금했던 건 해소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뒷말을 낳고 있습니다. 뉴스룸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